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딜타이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석학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딜타이의 이 역사이성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그 순수이성의 내적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의식적 자의 경우에 감성과 오성과 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의 단계에서 자연 법칙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은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여기에서 자연 법칙이 산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딜타이는 여기 의식적 자아에 대해서 초월적 자아를 얘기하고, 이 초월적 자아가 정신과학의 세계를 규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체험과 표현과 이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이해가 자연과학에서의 이 이성과 이렇게 병치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에서 정신과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세계에 대한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이 출현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법칙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견해 보았을 때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딜타이의 이 이해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이성이 하는 역할을 정신과학에서는 이해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연과학에서는 인과적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과적 설명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신과학에서는 이러한 설명 대신에 이해란 기능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적 설명과 이해가 이렇게 병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해의 개념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타이는 삶의 객관적 표현 속에서 정신적 삶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의 객관적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수로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딜타이는 기호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자의 혹은 타인의 그러한 체험이 이렇게 이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개념 형태로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호인 것이고 개념인 것이고 또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수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표현 속에서 정신적 삶을 직시하는 것이다. 저 사람의 표현을 듣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정신적 세계를 직시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표출한 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직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체험으로 소유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가 바로 하나의 정신세계에서는 자연세계의 그 법칙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상대방의 체험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까지 삼는, 이것을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인과적 설명을 통해서 자연 법칙이 나오고,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재구성되고 또 형성이 되듯이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정신과학의 세계가 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이해했을 때 여기에서 보편의 세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으로 형성된 하나의 새로운 사유가 출현한다, 이런 의미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체험을 이해를 했을 때, 이때
이 양자가 공유하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표출해내는 그러한 정신적인 세계가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관련한 사회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서로의 공통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여러 사람으로 확장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표출이,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정신세계이다. 자연과학의 세계가 이렇게 있듯이 정신과학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신과학의 세계는 다른 사람의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표현을 통해 그 사람의 체험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표출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정신사회가 이와 같이 이해를 통해서 정신세계가 건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딜타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이해의 그 기능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해의 기초적인 기능 혹은 기초적인 형식으로서 이것을 피표현체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요. 다른 사람의 개별적 삶에 대한 그 표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사실은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의 기초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표현한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초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차적인 형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차적인 형식은 추체험, 그리고 추형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의 고차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기초적인 형식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 피표현체에 대한 하나의 표현은요, 이 표현은 진술 혹은 문장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알아듣고 그 사람의 체험 속으로까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유는 객관 정신에 기반을 해서 서로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 정신이라는 그 세계 위에서 서로가 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체험을 표현했을 때 나도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객관 정신이라는 그러한 공통의 그라운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해는 상호 교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시켜야 하고, 또 이것은 객관 정신 때문에 가능한데, 이해를 할 때 체험이 교류되어진다. 이것을 이해의 상호 교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해에 있어서는 상호 교류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적인 욕구에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객관정신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가 상호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체험이 교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인 어떠한 정신이 또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피표현체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삶의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을 이해를 지배하는 정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은 이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초월적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기차와 같이 우리 안에 그냥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병렬 형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통일체로서 하나의 기차처럼 우리 안에 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인과 결과의 이러한 추리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해를 지배하는 정신은 그 표현을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표출은 이와 같이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신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포와 같은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건 곧바로 우리 안에 이해로서 쭉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객관정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의 기초적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 피표현체에 대한 표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별적 삶의 그 표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타자의 표현은 우리의 이 정신 속으로 곧바로 밀려 들어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해의 고차적 형식으로서 추후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추후 형성도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 자아의 이러한 체험을 표현으로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체험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의 기초적인 형식인데요. 이제는 우리의 정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후 체험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귀납 추리가 발생한다. 말하자면 어떤 개별적 자의 삶에 대해서 그 표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접수했습니다. 우리도 공유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리를 통해서 그 사람 삶의 연관 전체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의 체험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연관 속으로 그 사람의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귀납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는 연역출이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연역출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귀납출이를 통해서 어떤 깊이 있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현상을 해석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역추리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한 행위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그와 같이 또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해의 고차적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정신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투입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나 한 작품에 자기를 투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생명이나 능력이나 가치관을 또 부여받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추체험이라고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추형성도 여기서 발생한다. 추체험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만났을 때 이러한 작품을 만났을 때 시간의 역사를 따라 사건 계열을 좇아서 소급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것을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쫓아가서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귀납추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연관 전체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더 깊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걸 강화시켜서 또한 해석을 합니다. 관심 없는 부분은 또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추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에게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체험이고 추형성이다. 우리 이해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러한 체험과 가치관을 공유할 때 그렇게 해서 정신적 세계가 이 세계 속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신적 세계는 우리의 이 물리적 세계에 또 다 반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술이나 또 건축물이나 이러한 모든 곳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신적 세계가 이러한 외적 물적 세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신적 세계는 이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딜타이가 말하는 이제 이해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해 안에서 사실은 또 딜타이는 해석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구분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딜타이는 이걸 쭉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해석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독일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어 자체도 달리 있습니다. 아우슬레궁과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이 아우슬레궁은 여기에서 말한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이 아우슬레궁입니다. 삶에 대한 해석이고 추체험과 추형성을 통한 이해, 이것을 아우슬레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은 문헌 속에 있는 현 존재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헌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딜타이의 해석학은 이 양자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헌 속에 있는 현 존재에 대한 해석과 아울러서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추체험하고 들어가서 추형성을 해내는 이것을 가리켜서 딜타이는 해석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체험과 추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직관 위에서 재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추체험은 체험만 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서 추형성은 재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슐라이어마커는 저자 그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저자 그 자신보다 우리 독자가 그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 존재에 대한, 현 실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보편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해석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보편에 도달하려는 것. 2000년 전에 그 세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체험과 추형성이 나름대로 요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떠한 보편적인 이 객관정신이 도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승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변증법인데요. 플라톤은 이 대화라는 변증법 형태를 통해서 그 영혼을 고양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는 텍스트와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 정신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화에는 이러한 요소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해석 작업이다. 우리의 모든 대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딜타이의 하나의 해석학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러면서 딜타이는 이제는 위인들에 대한 전기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위인의 세계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또 추형성까지 하는데 이때 하나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보편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그 인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인물이나 또 세계 속에서는 4대 성현이 있고 그런데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보편적인 정신의 세계를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세계를 이해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 탐구에 대해서, 역사 탐구란 무슨 뜻이냐면 딜타이에게 있어서 역사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부 모아놓은 것이 역사입니다. 딜타이의 역사 개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총체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총체에 대한 이해에서 보편 정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학문적 보편 타당한 해결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자의 전기에서 출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전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작용연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종교와 예술과 국가와 정치 등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대한 그러한 보편 정신의 보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제 딜타이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그 안에서 추체험뿐만 아니라 추형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전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딜타이의 전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객관정신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객관정신은 헤겔이 말하는 그 객관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딜타이는 이러한 객관정신이 절대정신으로 고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이고 단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 고양으로서의 객관정신을 말하는데 수백 년간의 제도나 국가 등을 통해서 형성된 이러한 객관정신을 우리는 이 전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세계가 이 세계 속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국가나 제도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객관 정신의 표출로서 이렇게 등장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의 외적 세계가 이와 같이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딜타이의 객관 정신입니다. 우리의 주관 정신이 이렇게 객관 정신으로까지 고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객관 정신은 하나의 어떠한 그 객관적인 정신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정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정신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정신들의 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딜타이의 객관 정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딜타이의 정신과학,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역사적 세계, 정신적 세계가 출현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평가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 정신이 객관 정신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은 지식의 상승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러한 객관 정신 혹은 절대 정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와 같은 객관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와 그 사람의 정체성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자기의 생애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손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계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객관정신이 주어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와의 연합은 생애의 연합입니다. 생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객관정신에 이르는 하나의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딜타이는 객관정신을 말을 함을 통해서 정신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정신세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체화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그러한 객관정신으로 도달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당사자와 연합해서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그와 같은 실존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객관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딜타이 이 철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평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